안녕하세요. 박지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72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호 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차대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분석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김 부장이 주 공인의 받을럼 결제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대리가 주 공인의 받을럼이 만기에 결제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럼 이 거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기를 한번 끊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당좌예금, 대변에 받을럼 뭐 이렇게 되겠죠. 회계 처리하면. 그래서 당좌예금이 뭐예요? 자산의 증가. 자, 받을럼 자산의 감소죠. 그러니까 받을럼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거고요. 그리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판례서에서 가장 앞단에 나오는 거죠. 네, 나오기 때문에 하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자,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재무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흐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틀렸죠.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는 뭡니까? 재무 상태표죠. 상태표고 손익계산서는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수익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요. 우리 손익계산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쭉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상할 때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수익 창출 능력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구나. 또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미래의 현금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이런 걸 갖다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틀렸어요. 아빠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니라 경영 성과죠. 경영 성과. 답은 1번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한다. 이건 뭐예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자, 현금으로 유입과 유출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계는 발생주에서 작성하는 거죠. 손익계산의 등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입니다. 이익이고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주항공은 상품 3,000개를 개당 1,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하고 대금 중 10,000원은 외상으로 하고 14,000원은 140만 원은 자기하수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전자어음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우리 기업에게 기준에서 말하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럼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럼 합한 금액이 뭐예요?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을럼 금액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분계 한번 끊어볼까요? 자, 상품을 3,000개를 개당 1,000원에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 발생하겠죠? 3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을 외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입니다. 자기합수표로 14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 뭐 현금이죠. 140만 원.
받았죠. 나머지는 뭡니까? 전자어음으로 수령했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매출체크와 관련된 거는 이거랑 요거래죠. 그러니까 두 개 더 하니까 16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가, 영업사원의 명함 제작 비용. 나는 거래처 주 공인의 창사 기념일, 축하 선물비. 뭐요? 거래처에 대한 선물비니까 이건 뭡니까? 접대비. 자, 기업 업무 추진비죠. 자, 영업사원의 명함 제작 비용이니까 요거 통상 요거 그냥 우리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요. 요런 것들은 보통 명함 제작 비용은 도서인쇄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인지. 자, 가 상장되어 있는 주 공인의 주식 700주를 주당 8,000원에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취득했습니다. 취득 부대 비용은 56만 원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좀 비교를 하셔서 공부하세요. 자, 매도 가능증권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일단 요 문제 지문에 일단 매도 가능증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가능증권은 뭡니까?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고 단기 매매증권은 뭡니까?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죠. 주식 또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게 취득원가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취득 부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자, 매도 가능증권은 여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가산해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은 이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이익은 매도 가능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자본 항목입니다. 얘는 뭡니까? 영업의 이렇게 손익이라고 할게요. 이익도 있고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영업의 손익이죠. 이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 주공인의 주식은 700주에서 주당 8,000원 취득했으니까 560만 원에다가 곱하기 액면가격인 건 아니죠. 우리 취득했을 때 구입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이 56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매도 가능증권은 여기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그러니까 616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에 4번입니다. 4번.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거. 다음 6번이에요. 주항공의 기기장치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5년 6월 30일에 기록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자, 유형자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해요? 자, 처분가액에다가 장부가액으로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크다. 그럼 뭐예요?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게 더 크다. 그럼 뭐예요?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분가액은 나와 있어요. 처분가액 나와 있는데 장부가액 구해야 되는 거죠. 장부가액. 장부가액 구하려고 하면은 일단 기중에 처분했을 때는 처분하기 전까지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계상하는 거죠. 계상하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서 장부가액에 반영시켜준 후에 처분손익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처분가액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2024년도 1월 1일 날 500만 원 취득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 10월 30일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이 있습니다. 200이 있고요. 2년이 지났으니까 5분의 1이니까 200만 원 누계액이 있습니다. 6월 30일 날 270만 원이 처분했어요. 그러면 일단 6월 30일 날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월화에 계산하니까 처분하기 전까지. 그러면 감가상각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50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없죠. 그러니까 곱하기 내용수가 5분의 1이죠. 그리고 월화에 상각하니까 12분의 1월부터 6월까지니까 6개월이죠. 6개월 하니까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6월 30일 날 감가상각비 얼마? 5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 자, 이렇게 일단 먼저 회계 처리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처분가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때 27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럼 돈이 현금으로 처분했으니까 현금이 270만 원이 들어오고. 자, 기계장치가 원래 차별에 있던 기계장치가 대변으로 없어지는 거죠. 취득원가가 500이니까 500 없어지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대변에 있던 거니까 이거 차변으로 없애줘야 되는 거죠. 원래 200에다가 플러스 50 있죠. 그러니까 250만 원이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차익이. 처분, 손익이죠. 그러니까 여기 520이고 500이니까 처분 이익이 20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처분 이익을 구하면 처분가액이 270이고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장부가액은 500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200에다가 50 더하니까 250이니까 자, 더 크죠? 그럼 나머지 차익이 뭐예요? 이게 20만 원이 처분 이익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 자, 비유동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짝져진 것. 자, 감가상각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에요. 감소하는 자산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토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는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가치는 감소하고 요거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죠. 해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토지랑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건물을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 농업비를 갖다가 처음에 집계할 때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 뭐 이렇게 비용 지급 시에 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주고요. 다음에 이게 건물이면은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대차시켜줍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일 때는 감가상각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되고 난 후에 건물로 대체되고 난 후에 완성되고 난 후에 이때부터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아니에요. 건설 중인 자산은. 그래서 이 두 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와 라죠.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아니에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원칙적으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래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 면세는 아니고요. 면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국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또는 국가가 소매업을 한다. 또는 국가가 우리 KTX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과세 대상 차량이거든요. 또
자, 택배업, 우체국에서 하는 택배업 같은 경우, 이런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과세 대상이니까 사업자 등록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등록 없다 이러면 틀렸어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원칙적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활용료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자,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거는 틀렸고, 자, 사업자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계속적, 자, 반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해야지 재화 또는 계속적 공급해야지 이게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의무가 없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을 갖다가 내가 중고시장 당근에다가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거 파는 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파는 것들은 요건 사업자가 아니에요. 일시적 우발적이 발생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근에다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계속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여기 일정한 1년에 몇 번 이상을 갖다 거래를 하면 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거 세금 추징합니다. 추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런 행위를 갖다가 중고마켓에다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거 갖다가 당근 마켓이라든지 당근 거래라든지 이런 데서 중고 매매상, 중고 거래상 오픈마켓에서 자료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판단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치면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하고 소득세도 과세하고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하려면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돼요. 다음 주현이죠. 주현.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 사유로 봅니다. 이거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사유에 해당돼요.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게 직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사업성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에 조사해가지고 직권을 등록시킵니다. 그래서 직권을 등록할 수 있어요. 답은 1번이죠. 회원.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현금 판매. 현금 판매는 공급 시기는 대가의 지금이 아니라 이게 뭐 인도되거나 또는 인도를 할 수 없는 부동산 같은 인도 못하죠. 그럼 이거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매장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인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인도주의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가공된 재활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같은 경우 가공이 완료된 게 아니라 가공된 재활을 인도하는 데예요. 이때가 공급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 조건은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요. 받기로 한 때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상에 내가 받기로 한 그 날짜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다음은 3번이에요. 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있는 계속적 공급, 이것도 뭐다?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요. 이것도. 뭐 이런 경우죠. 우리 뭐 정기 결제하는 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PDF 프로그램 어도비에서 내가 정기 결제해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몇 월 며칠에 정기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같은 경우는 그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20일이면 20일자가 이렇게 공급시가 되는 거예요. 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자, 다음 10번이에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2025년째 1기 확정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이거 30일까지죠. 이를 토대로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이거예요.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과 공급가액 같아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 동안 내가 뭐 이제 공급한 공급가액 전체를 다 합한 게 이제 과세 표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곱하기 세율을 한 게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그래서 여기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하죠.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근데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했죠.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외상 판매. 이거 과세 표준 들어가죠. 판매했으니까 들어가고. 자, 하이브 판매. 이자 상당액. 자, 이자 상당액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둡니다. 이자 상당액은 하이브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고. 견본품. 이거는 자율 공급이 아닙니다. 자, 견본품 제공하는 건 자율 공급이 아니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각. 토지는 면세죠. 건물은 과세.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토지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각은 면세예요. 면세니까 이거는 과세 표준에 안 들어가죠. 면세는. 이 두 개 안 들어가면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2,030만 원이죠. 2,030만 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실무 수행 평가, 이제 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